자, 지금부터는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JDC 농업 전략 세션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첫 번째 순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주영 박사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주영 박사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하는 건 어떤 식으로 이동하나요? 이걸로 이동하는 건가요? 네. 이전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지속가능한 제주 적용 미래 농업기술에 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 먼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 단계에서는 미래 농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단에 가서는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미래 농업에 관한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완료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의 미래 농업 기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여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세계 농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떤 식량 자원에 대한 어떤 것들은 어떤 육종이라든가 기계화로 인해서 꾸준하게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육종이라든가 기계화 등의 발달에 의해서 증가되게 되는데, 최근 20년간의 그 생산량에 대한 그 추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정체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한 기술의 고도화가 한계점에 달하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업에 대한 부분, 즉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많은 기술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생산량은 증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요인들은 지금 국소적이거나 국부적이거나 아니면 거시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미래 농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보면 대부분 80년 이후의 변화의 측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즉 열대야 일수라든가 폭염지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단지 제주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수자원 위협일 겁니다. 원래 스마트팜이든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주도라는 것은 제주도 해변가를 중심으로 바짝물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축사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에서 보면은 이런 제주도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 질산성 농도가 굉장히 높죠. 이런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가 어떤 스마트팜이라든가 미래 농업을 도입을 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야 되는 배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접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 농업의 현실을 크게 네 가지로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설명한 농업 수자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육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 농업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유통망, 과연 제주에서 생산되는 어떤 스마트팜이나 어떤 과학농을 통해서 생산된 토마토나 파프리카, 딸기가 그런 상업적 작물이 과연 육지에 있는 육지에서의 그런 생산을 따라갈 수 있을 거며, 그것들을 재배하는 재배 농가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은 퀘스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주만의 어떤 특이한 농업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작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제주도에서 최근에 스마트팜이라는 스마트팜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제주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장목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그러한 농업을 도입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또한 그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도는 현재 에코라든가 청정 이미지를 해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팜 농업이 단순하게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만의 어떤 독특한 장목, 그리고 제주만의 고부가치 장목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연계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는 이런 것들은 수압 분석을 한 건데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주의 농업에 대해서 제주도만의 농업을 위해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그러한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기존의 어떤 대부분의 농가는 관행 농업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관행 농업이란 어떤 거냐면은 재배자의 감각에 의해서, 재배자의 기술에 의해서, 스킬에 의해서만 재배하는 그런 겁니다.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농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그리고 농업에 대한 생산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들도 데이터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플랫폼 기술만 개발되어 있지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많이 광고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해서 모으는 작업들이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타산업의 관점에서는 어떠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즉 육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혁신밸리라고 하는 스마트팜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비료, 그리고 농약, 생산기술의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주도만의 어떤 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바이오 산업, 앞서 설명할 때는 단순한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작목을 선택을 해서 그걸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ICT 기반의 농업과 연계되는 산업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단순하게 식량 생산이 아니라 식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제약뿐만 아니라 어떤 향장 산업과 연계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연계해서 산업화하는 경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구글사의 그러니까 팜 2050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처음에는 식량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이게 점점 생명과학과 연계해서 어떤 다른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연계해서 확장을 돼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팜이 단순한 농업적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기반에서 확장을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또한 어떠한 하나의 어떤 종자회사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른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제약과 관련되는 것과 연계해서 통합해서 신산업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는 재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기반의 농업하고 경험 기반의 농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라는 것은 재배부터 해서 파종부터 해서 재배 관리에서 가공까지 그리고까지 가는 거거든요. 데이터 기반은 어디까지나 재배자의 기준에서 목적 지향적으로 재배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풍부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분석 기술은 우리들은 플랫폼 기술이라 해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데이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 기반은 그 반대적인 얘기겠죠. 어떤 자기만의 아는 기술, 자기만의 노하우고 그 다른 세대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전달될 수 없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기반과 경험 기반은 그런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2.0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타파하기 위한 기술인데, 기존의 스마트팜 1.0 기술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태국에 가 있는데 내 농장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비가 오면은 천창을 달아야 되고 열어야 되고 아니면 관수를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스마트팜 1.0 기술입니다. 편의성 위주인 거죠. 근데 스마트팜 2.0 기술은 뭐냐면은 어떤 거기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생산성과 품질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농가 수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작물 생육 모델과 같은 그런 걸 해서 예측을 통해서 어떤 생산량을 어떤 목표하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스마트팜 2.0 기술인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도 제주도에 도입이 돼야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스마트팜 2.0 기술 외에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을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육지에서 하는 스마트팜은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근데 1헥타르 농가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겨울에 그 벙커시나 아니면은 등유를 떼면서 한 달에 1,몇백만 원씩 연료비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친환경성인 건가? 그리고 또 스마트팜이라는 게 양액 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데도 많은데 거기서 하루에 1헥타르 농가에 70톤 정도가 양액 비료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 30~40%는 또 버려지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과연 친환경성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넌센스인 거죠. 제주도는 지하수가 보존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지하수가 오염되겠죠. 그러한 기술들이 첨가되어야지만 비로소 제주만의 스마트팜 2.0 기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슬라이드는 제주 융합 바이오 플랫폼 시범 모델이라고 제안된 안을 구성으로 해서 저희 같은 근무하고 있는 김영석 센터장이 발표했던 자료 중에 일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스마트팜 기술에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그런 상업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고부가가치 작물들, 또 제주 천연물, 어떤 양리 활성이 있는 그런 재배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그런 재배를 대용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그런 정밀농업, 스마트팜 기술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레드바이오 사용업들이 해서 돼야 되고 거기에 제주만의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대체 이용해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안을 제시한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형 농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지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원료 스마트팜 그리고 화장품 원료 식물 공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바로 기능성 식의약품이라든가 기능성 화장품 연료 그리고 바이오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산업할 수 있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융합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산업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벤처 기업들을 관련 벤처 기업들이 와서 그것을 인큐베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스마트팜과 연계된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제가 뒤에 이제 이인규 대표님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실 거니까 이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왔다 보니까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거는 과기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하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에서 300억을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미래농업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총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키스트, 에트리,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연구원,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들이 각각의 기능들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물을 창출을 했는데 그에 관한 내용들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 그 당시에 300억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여기가 스마트 티팜이라고 하는 키스트 내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기술을 다음과 같은 기술들, 아래와 같이 열거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데이터 습득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즉 생육 측정의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생육 측정 기술이라든가 양액 제어 기술 그리고 근권 환경 제어 기술 그리고 식물 등산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양액을 순환하는 순환 및 살균 기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생육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재배를 잘하는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내에서 생육을 측정을 합니다. 그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진짜 계측을 통해서 저러한 버니어 캘리퍼스나 자를 통해서 계측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때 개발된 것들은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습득하고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 웹에서 했고 현재 농진청과 함께 300개 농가에다가 배포를 해서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토마토에 다 비던한 예를 들었는데 영양과 생식생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저런 것들을 계속 측정해서 재배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영양과 생생을 균형적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실전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성과들을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증산, 즉 작물의 여본이라든가 생장성 근권부의 온습도 그리고 내부일사량, 연면적 지수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한 다음에 이를 복합환경 지역에 반영을 해서 운영되는 복합환경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순환식 수경 재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액을 대부분 다 화순 같은 데는 양액을 대부분 온실이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지하수나 하천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기에 지하수 농도가 나이트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걸 재활용해서 쓸 경우에는 자원이 될 수 있고 농가의 수입 비용 지출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이용하는 방식의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농가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와 같이 앞서 5개의 기관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태안 농장에다가 1헥타르 태안 농장에다가 실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육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한 농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스터 식물 공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서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 다 상업작물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키스터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고부가치 작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고부가치 작물이라는 거는 케일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성과 중에 하나인데 케일의 항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항암 효과 부분을 어떤 조건에서 밀폐형 환경에서 어떤 온도나 어떤 양액의 조건에서 최적의 그런 기능성 함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한된 환경 내에서 저희가 스마트 유팜이라고 저희가 아까 건물 내에서 밀폐형 식물 공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산업화하고 이걸 통해서 녹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하고 식의약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직의 어떤 제주도와 같은 그런 데에서는 단순하게 식량 자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치 천연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파급력 있고 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아마도 제주도만의 어떤 또 천연물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었을 때 과연 도입되면 제주도만의 어떤 제주형 스마트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15분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다 보니까 준비한 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빨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주영 박사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드렸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 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겔라레 나더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참사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농무참사관님의 발표는 영어로 진행이 되겠고요. 영어와 한국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농무참사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Yes,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Gelar. Oh, yes, this one. My name is Gelar Nader, and I am the agriculture counselor at the Dutch Embassy in Seoul. It's a pleasure to be here. So today I'm going to give a small presentation about our circular agriculture policy in the Netherlands, and also just touch upon some best practices in waste management within that policy.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농무 참사관을 맡고 있는 겔레어 나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그맣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텐데요. 네덜란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순환농업 정책과 그리고 시범 사례들과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what is circular agriculture and why do we need it? I think most of the people might not know this, but the Netherlands is the second biggest exporter of agriculture products in the Netherlands after the United States. 먼저 순환농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순환농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실 텐데요. 먼저 네덜란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 수출국입니다. And this has been made possible thanks to our very advanced research center and vocational training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저희 네덜란드의 어떤 세계 최고의 연구 시설과 그리고 직업 훈련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we've been urbanizing very intensively in the Netherlands, and also because we've been producing a lot for ourselves and the rest of the world, it has taken a great pressure on our environment and caused the biodiversity loss. 이렇게 저희가 우리나라를 위한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식량들을 생산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많은 환경에 압력을 주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식물 다양성이 많이 손실되기도 했습니다. So if we take a look at the traditional farming system, there would be an input, for example, for chemical fertilizers and pesticides. And the production would lead to a lot of emission. The final product would mean that there's a lot of manure and biomass, but also a lot of residuals and food waste, plastic. 전통적인 어떤 영농법에서는 많은 비료나 화학 비료, 살충제 이런 것들이 투입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생산품들은 많은 유해한 그런 배출물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산물 또한 많은 그 분뇨라든지 바이오매스 그리고 잔여물 그리고 음식 쓰레기 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So I don't know if many of you know this drawing, but this is a famous drawing that I like to show most of the time because it shows our society at the very left side, and it shows the threat of COVID threatening our society. But then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the magnitude of threat of COVID to recession and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we can see that those threats are actually the bigger ones and the most permanent threats for our society. 이 그림은 이 사파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겪게 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협이 보이실 텐데요. 그 위로 또 경제의 후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든지 이런 더 크나큰 그런 위협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Yeah, so we can consider COVID-19 actually as a wake-up call for us to make us realize that producing and working business as usual as in the past is not an option for us anymore.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에게 어떤 경종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됐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생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선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Also in the Netherlands, the citizens and consumers have changed the way they think and they have become very aware of their surroundings. So they have actually been pushing, and it has also been supported by science, that the way we produce our food should change because it's influencing our climate and our environment too much, and it's not sustainable. There needs to come a change.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시민들과 소비자들이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식량 생산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우리의 식량 이제까지의 종래의 식량 생산 방법이 환경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고 그런 인식입니다. Yeah.
So in a lot of countries, I've also seen it in Korea, when we are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we talk about all different factors, but we forget about the effect that agri-food has on our climate. 저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는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돼 있는데 종종 저희가 간과하게 되는 것이 농업이 기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Yeah. So this diagram only shows that if you look at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land use, only in 2010 it was contributing to 25% of annual emission, and today it's much more.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은 농업과 임업 등에서 사용되는 토지 이용이 2010년도에 그 전체 그 배출량 배기가스에서 25%를 차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So this was the reason why we realized that we have to change the way we practice our food production and our agriculture. And the Netherlands introduced circular agriculture policy a few years ago, in which the production, residuals, but also the input are all in balance. 그래서 저희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식량 생산과 농업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이런 순환 농업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물 그리고 잔여물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d also within this system, it's important that there's a balance between economy, ecology, and living together.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서 경제 그리고 생태 그리고 공존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 because we are a global leader in innovation agriculture, for us it's very important to share our knowledge and our expertise with other stakeholders to make that possible. 네덜란드는 전 세계 혁신 농업의 선구자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 기술들을 다른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ut it'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at circular agriculture is only possible when we have three factors. These are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within that policy.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순환 농업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중요한 그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이 순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Yeah, so the first one is a fair price. If you're asking the farmer to make sacrifices and contribute to a practice which is based on circular agriculture, then it is also a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the consumer to be able to pay for the extra cost for those products. The farmer has a responsibility, the consumer has a responsibility, but also the industry and the retailer has a responsibility for making sure that there is a balance in the prices and there is demand, there is supply for the demand. 먼저 공정 가격인데요. 농부들에게 저희 이 순환 농업은 어떤 농부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순환 농업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추가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 소비자, 기업뿐만 아니라 소매업자들도 어떤 그 이런 그 순환 농업을 통한 어떤 가격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second condition is apprecia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think a lot of our modern society has forgotten is appreciation for farmer. If we don't appreciate the farmer for the work they're doing, they cannot feel motivated to make the extra effort to make their practices more sustainable. They say, why should we contribute to a better environment and a better future? At the same time, when there is appreciation for our food, when the consumer knows where the food comes from, they will not waste it as much, and they will make conscious decisions when they are shopping or when they're consuming.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농부들에 대한 농부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동기부여를 잃을 것이며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이라든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런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이런
순환 농업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그 농부들의 노력을 인정을 하게 되고 또한 감사를 느끼며 그리고 또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이라든지 소비를 할 때 의식이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And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third condition for succeeding in this system is level playing field. Even though we've taken the lead into making best practices for circular agriculture our business, we cannot do it alone. So we also need other countries who are either consuming our products or producing their own products to also join us to make the necessary change.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한 어떤 경쟁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저희 네덜란드가 이런 식량 생산에 있어서 선구자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와 함께 그 나라가 저희의 제품을 농업품을 소비를 하든 또는 자기만의 그 농업품을 생산을 하던 간에 저희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꼭 필요한 이런 변화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It's not going to be easy, and also in the Netherlands we are struggling with all of those factors, convincing the consumer, talking to the farmer, but it is something that if we do it together, we can succeed eventually. 물론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요인들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신시키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농부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힘들지만 이렇게 같이 이런 그 순환 농업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Okay, so this is a slide about what we offer already in our network. So our companies are actually sharing and exporting their products and their services around the world, contributing to sustainable solutions. We are exchanging knowledge from our very capable knowledge institutes. And our government is also sharing our best practices, like this one.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미 저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는 기업들이 그런 순환 농업 원칙을 통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해결책들을 저희의 많은 그 훌륭한 지식 연구 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행사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So circular agriculture has a lot of elements, but today I'm going to only touch upon food waste and waste management of this system because I don't want to take too much of your tim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waste management because if you look at the numbers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you can see that 1/3 of all our food produced is wasted. It's incredible. 순환 농업에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기서 시간 관계상 그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그 숫자를 왼쪽에 나타나 있는 숫자를 보시면 저희가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So it's important within a circular agriculture to eliminate and minimize waste. It is unnecessary cost for the producer and also for the consumer. At the same time, it's very harmful for our biodiversity and our climate. If we think about emission, transporting goods too much, it is not necessary. 그리고 또 순환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을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최소화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쓰레기들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기후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그 물품들의 수송을 통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송을 통해서 많은 배기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in a circular, in a system that is based on circular agriculture, what we try to do is we actually try to close the circle so that the output of one product could be used as the input of the other one. Think about, for example, manure in the livestock industry that can be used for soil fertilizers. 이러한 그런 순환 시스템에서 그 순환 농업의 중요성은 어떤 한 제품의 어떤 그 생산품이 다른 제품의 다른 그 부분에 투입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순환을 완전 순환한 그런 폐쇄적인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가축 분뇨가 토양을 개선하는 그런 토양 개선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what we did in the Netherlands is we came up with a transition agenda for biomass and food.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is we are trying to reach the goals for SDG 12.3. 그래서 저희 네덜란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바이오매스와 푸드라는 그런 전환 어젠다를 만들었는데요. 이 의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12.3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So SDG 12 urges sustainable consumption, and indicator 12.3 actually focuses on global food waste and losses from food production. 지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그 12번은 그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세부 내용은 그 전 세계의 그 식량 쓰레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로 인한 그런 식량 손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So I won't go through all of the action points that we have, but if you have any interest, I can share them with you later.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포인트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so best practices, I will just go through best practices. I will just name them without going too much into details. So, for example,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is working on manure manage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for making fertilizers from waste from livestock industry. 지금 다음으로는 제가 모범 사례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헤닝언 대학에서 가축 분뇨를 가지고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축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So this is the pilot plant which is in the Netherlands, and the industries are helping with the research center to use different aspects of manure. Let's say. 지금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서 많은 그 저희 산업과 그리고 연구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이 그 가축 분뇨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좋은 점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This is also an example of an industry that is making soup from vegetables which are ugly or they would not be sold in the market. They make soup from them, and this is a company that also makes drinks and soups from surplus, and they're actually very successful. 지금 이것은 그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야채, 그런 채소들을 사용해서 스프를 만든 그런 회사고요. 또 하나 여기 이 회사는 그 남는 그런 야채나 식품을 사용해서 음료라든지 스프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이 회사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Another example is Protex, which is won the Innovation Prize for 2020, and they make proteins for livestock from black soldier flies, and they are very successful, and they are actually going to be working with Korea shortly. 지금 다음으로는 프로틱스라는 회사인데요. 2020년에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 등해와 같은 그런 곤충을 사용해서 축산을 위한 그런 비료 같은
축산을 위한 그런 사료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과도 같이 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is is another company. They make fertilizers from urine. Very successful. Very cheap also, the source for their production. 지금 이 회사는 그 소변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매우 저렴하게 만들고 저렴한 그런 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This is a company that takes the peels from oranges from supermarkets and makes renewable material from them. And you can think about only 250 million kilos of peel oranges are used for input. So I think for Jeju that would be a very good product.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오렌지 껍질을 사용해서 재생 가능한 그런 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2억 5천 킬로그램의 그 오렌지 껍질을 연간 사용해서 이것을 투입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예는 제주에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a bridge made from natural fibers. And this is a bio-asphalt that is also using natural material for making asphalt. 아까 보신 거는 다리 천연 섬유로 만든 다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보신 것은 바이오 아스팔트라고 해서 그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든 아스팔트입니다. So this is a company that makes fully recyclable polymer. And this is a company that makes paper from leftover residues of tomato plants. 지금 아까 보신 회사는 완전 재생 가능한 그런 폴리머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토마토를 재배하고 남은 잔여물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And this is the last example. It's the first of a kind plant that tackles the CO2 emission. 다음으로 마지막 그 예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회사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용해서 세계 최초로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So if I want to conclude and have takeaways from my presentation is that there is a lot of opportunity for companies to work together, to also have cooperation for making our agriculture more circular and more sustainable for the future.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저희는 그 많은 기업들에게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농업은 이런 협업을 통해서 순환농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런 농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농무참사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농업품목 조직화 지원그룹의 이인규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인규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스마트팜을 주제로 하되 좀 그 우리 제주도에서 그리고 제주만의 어떤 스마트팜 사업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2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농산물 회사에서 한국에서 그 농산물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할 때 그때 바이어를 했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도 계시지만 네덜란드 계열의 농업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다가 그 화홍이라는 지역에 아시아 최대의 10헥타르 온실을 지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동부그룹에서 그 화홍 온실 10헥타르 총괄 기획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셀티리온에서 러시아 800헥타르 농장도 총괄 운용을 하고, 국내에서는
또 만평 유리 온실을 네덜란드형 온실에서 그 총괄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한 20여 년 동안 그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그런 온실들을 접하고 운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과연 이런 지금 현재 스마트팜의 이런 기조와 이런 정책들이 과연 우리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질문과 의문 속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거칠지만 정립된 생각들이 있어서 한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한국에서만 스마트팜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파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팜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농가분들께서는 좀 저항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50년경에는 세계 인구가 90명이 훌쩍 넘어요.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감소된다고는 하지만 훌쩍 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당시 90억 명이 되는 그 시점에는 브라질 면적에 새로운 경작지가 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농업이라는 것도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협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왔던 관행적인 농법에서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현대적 첨단 기술이 엎쳐져서 그리고 합쳐져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괄적으로 좀 더 광의의 뜻으로 좀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뭐 수경재배 방식으로 모니터링이나 환경 제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드론 그런 모든 총체적으로 밸류체인에 있어서 농업의 밸류체인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밸류체인에 ICT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번 스마트 파밍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직까지는 스마트 파밍은 첨단 유리온실에 굉장히 정확한 환경 제어를 하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쪽에서 집중되어 왔다면은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보다도 더 확장돼서 온실 내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센싱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뒷단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팜 인텔리전스다. 그러니까는 농장에 대한 정보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스마트팜은 첨단 온실에서 아주 멋진 온실에서 그 생산성만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환경 제어와 너무 어려운 데이터와 이런 것들만 하는 그 생산의 정밀화에만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그런 쪽으로만 포커싱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첨단 온실에서 평당 100만 원, 12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해서 온실을 지으면요 정말 좋은 온실이에요. 환경 제어도 너무 정확하게 되고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너무나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생산성이 너무 올라가는 것만큼 투자비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분들께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생산 원가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 원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100kg를 생산할 때 100kg를 수확하는 것만큼의 인건비는 적어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첨단 농업이라도 비료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생산 원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스마트팜이나 우리의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ICT 기술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얹혀서 좀 더 밸류 체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통도 좀 더 진화시켜보자. 그래서 좀 뒷단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산 원가를 좀 떨어뜨려 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산지 정보와 생산지에 있는 정보와 유통의 정보가 비대칭으로 생기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그러니까 언밸런스,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농가들이 좀 더 생산성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막바로 스마트 파밍이나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생산 시설로 넘어가기보다는 현재의 시설에서 경영을 좀 더 선진화하고 내 농장에 대한 어떤 생산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비라든지 이런 내 농장에 대한 어떤 상황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 농업이 좀 더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바로 우리의 첨단 기술과 ICT 기술이 한번 접목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스마트 파밍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할 때 그럼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파밍이라는 아이템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문제점을 먼저 도출하고 거기 한번 집중해 보자. 그래서 한번 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목은 제주농업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농업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생산과 유통이 항상 공급이 불균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분들께서는 내가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농장에서 다음 달에 그리고 올해에 얼마나 소출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통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요, 그런데 유통업체는 또 나름대로 유통업체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유통업체도 직접 산지와 계약 재배를 하고 싶어도 그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농가들이 내가 약속한 계약한 물량을 제대로 공급해 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격은 이 가격이 약속한 가격을 우리 농가들이 지켜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에요. 이것들은 사실은 농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유통업자도 생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농가도 유통에 대해서 불안감은 뭐냐면 내 생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뭐 도매 시장을 자유 경매제로 한다든지 아니 경매제를 폐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자유 중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경락제가 나온 이유도요, 이런 생산지와 유통의 정보가 원활하지가 않고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통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좀 더 합리적인 유통 마진을 없애고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유통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코스트를 누군가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를 들면 가격의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의 발견,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감모율에 대한 코스트 흡수, 이런 부분들은 유통 단계에 어느 누군가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메인이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지 수집상이 가질 수도 있고 유통업체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는 해줬을 때야만 진정한 산지와 유통업체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본 주제와는 좀 어렵지만은 갈수록 지금 생산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석 연료 부분에 특히 이제 석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제주도도 뭐 아열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시설 농업, 특히 월동 재배를 하는 농가들에 있어서 난방비의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육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의 농장을 예를 드릴게요. 저희는 그 6m 정도 되는 유리온실이었었는데요. 생산원가의 약 50%가 난방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 때문에 사실은 그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농장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던 시절, 6,000원에서 8,000원대로 오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지금 250만 명, 전업 농은 1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통계상은 인구의 전체 인구의 5%, 그 다음에 전업 농은 3%. 근데 전체 OECD 평균은 1% 언더입니다. 1%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1% 이하로 떨어질 날이 매우 빠르게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농식품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되시려면은 지금의 그 당시에 농업 인구가 줄어들었을 그 당시에 지금보다 3배에서 5배의 농산물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행농법은 그렇게 해서는 그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로봇도 나오고 이제 첨단 시스템이 들어가겠지만은 당장 우리가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과연 우리 일반 농가들도 이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데 소외되지 않고 들어오려면은 앞으로 어느 누군가는, 어느 기업은, 어느 기관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분들께서 자기의 단독 온실이라도 기존 온실에다가 기본적인 센서만 달아놓는 거예요. 온도, 습도, 광량, 그런 강우량,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육 상태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정도만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 정보를 어느 플랫폼에다가 갖다 주시면 돼요. 갖다 주시고 그런 정보들이 모이면 그 누군가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딥러닝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 유의미한 팜 인텔리전스를 농가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농가분들께서는 영농일지를 작성 안 하시더라도 그 정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온도, 습도, 그다음 내 작물의 생육 상태. 그럼 저쪽 플랫폼에서 그 정보가 가공돼서 다시 농가들한테 내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사장님, 지금 작물 상태가 너무 약하니까는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면은 창문을 좀 닫아 주세요. 아니면은 지금 비료를 좀 더 주세요. 이런 정도의 어떤 유용한 정보만 주더라도, 그리고 그런 정보가 쌓여서 농가들한테 사장님, 내년 7월 달까지 사장님은 총 몇 톤의 농작물이 나올 것이며 월별로 생산량은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의 가격은 이런 추이로 갑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확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만 농가분들한테 제공해 준다면은 지금의 농가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좀 포함시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농가분들께서는 그냥 정보만 싸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그거를 전 스마트팜 플랫폼 또는 스마트팜 지원센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는 기존의 센서나 이런 것들 설치하고요.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기존의 농가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별로 또는 품목별로 이렇게 조합 만드시고 조직화하셔서 스마트팜, 저는 통합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통합지원센터 속에서 여기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 그 농가분들의 개별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지원센터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에 있는 로컬 유통업체와 그 유통정보, 소비 관측 정보 등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농가들과 유통을 중개를 하는 거죠. 매우 정밀하고 고도화되게. 그리고 이 지원센터에서 가공된 생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들에게는 올바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성공적인 실농을 하지 않도록 그런 가이드를 마련해주는 계속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준다면은 스마트 팜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자본이 들어가고 첨단 온실만 짓는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런 농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가분들은 내 농장에 있는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좀 더 정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이 기존의 농가분들께서도 같이 이 안에 생태계 속에서 들어온다면은 이 우리의 기술들을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돈이 되는 농사 그리고 농사 재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는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제한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은 특정인의 그리고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마트팜, 스마트 파밍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 속에는 신규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상업군에 있는 사람들, 클래스와 그다음 기존의 농가들도 다 함께 이 안에서 새로운 농업의 생태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이인규 이사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세션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 6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또 미래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또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JDC 농업 전략 세션의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세션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무대 정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좀 다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정리를 잠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컨퍼런스 제3세션 종합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세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강승진 제주농업농촌 6차 산업지원센터 이사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 6차 산업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승진입니다. 먼저 그 6차 산업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또 6차 산업이 매우 필요한 제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차 산업 제주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됨을 먼저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제주도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6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한 농업 전략 세션 개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행사로 그 학술 세미나, 마케팅 세미나, 그리고 이제 JDC 농업 전략 세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제주와 또 6차 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JDC와 관계자 모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유수한 관광지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제주를 방문하는 1,5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바로 잠재 소비자이기 때문에 매우 6차 산업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번 섹션은 아마 그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 섹션에서 그 3개 분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주영 박사가 지속 가능한 제주 적용 미래농업 기술과 또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게라레 나데르 참사관께서 Circular Agriculture in Netherlands and Best Practice in Waste Management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품목 조직화 지원그룹 이인규 이사님께서 스마트팜이 이끌 제주의 미래 농업을 가지고 주제 발표가 쭉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 중계가 이루어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맡은 이번 섹션에서는 3가지 아까 발표했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5분의 그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5분을 소개해 드리겠고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소개시킨 순서대로 아마 토론이 진행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 약 35분밖에 할애가 안 돼 있어서 그 토론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시간을 5분으로 한정해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약 1,800명, 1,800 농촌 융합 복합산업 그 인증사업자를 대표하고 있으신 인증사업자협회 고태훈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은 이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강호진 농무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저 이름과 비슷해서 저희 집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전 마을 만들기 포럼 라예문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분은 이제 제주연구원에서 1차 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안경아 책임연구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농업인단체를 도맡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협의회 이석근 사무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소개시킨 순서대로 아마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고태훈 회장님께서 해주실 건데 5분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태훈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태훈입니다. 저희 인증사업자는 전국에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1840여 인증을 해줘서 경영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 농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를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6차 산업이라면 1차 농사 분야, 2차 가공의 분야, 3차 유통의 분야, 이 어느 한 분야만의 이노베이션, 변화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 하신 분께서 어떤 기후의 변화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의 소비자들은 아마 그 한국 과일을 보면 이 기후에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도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복숭아, 사과, 배를 선호하고요. 또 한국 분들은 요 몇 년 동안에 깔라맛이나 어떠한 다른 외국의 어떠한 과일 종류의 음료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그 트렌드가 변화가 있고요. 아까 1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울토마토 산업, 어떠한 스마트화 농법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 농법을 연구기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물론 기술을 보급하고 하는 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어떠한 소재화, 또 방울토마토라고 한다라면 요즘 아마 SNS나 인터넷에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그 단순한 농산물에서만이 아니라 그걸 좀 더 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기술력을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보급함으로써 아까 그 원물이 키로당 200원이었던 게 일반 대형 마켓에서는 키로당 3,000원에 판매된다는, 농민들이, 경영체들이 재미있는 농법이 돼야 되는데 유통업자들이 재미있는, 유통업자들의 어떠한 그 논리에 의해서 농가들이 흔들리는, 또 과다 생산되는 이러한 게 수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주도도 아마 그 감태 산업이 한동안 또 계속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감귤에 대한 어떠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첨가물화와 또 소재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유통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대형 마켓이나 이런 데 그 소비자들이 찾아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주문해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이 할 수 없는 마케팅의 어떤 방법, 예를 들면 센터에서 어떤 줌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그 스튜디오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와서 비대면 시에 줌으로 고객들을 초대를 해서 자기의 농사진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화가
좀 요즘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형 백화점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도 지금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경영치들이 그 갤러리아 백화점 내에 일정한 공간에 그러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경영치들이 와서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 그럼 고객을 유치하는 그 준 마케팅에 들어오는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백화점의 어떠한 상품권을 뭐 드린다거나 해서 고객을 확보해서 자유롭게 경영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또 저희 같은 작은 농가들은 대형 마켓, 대형 브랜드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만의 집단, 저희들만의 공간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보시니까는 그 스마트 농업을 가지고 부가가치화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농가들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이주영 박사님이나 이인규 이사님께서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강호진 농무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예, 저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강호진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주영 박사님하고 이인규 이사님은 이제 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그러면서 스마트팜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 영구적 접근, 산업적 접근을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농부참사관 갤라레 나도 농부참사관이는 이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순환 농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생산성이 올라와 있지가 않고 여러 면에서 지금 선진국을 많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선진국,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이미 생산성의 고도화로 인한 폐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나치게 가격 경쟁을 하다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이미 순환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발전도가 기후나 환경을 그렇게 중시하는 정도로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동물 복지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올라감으로써 그거에 대한 인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이 한꺼번에 그걸 쫓아가려면 그냥 일단 생산성을 높이고 나서 지속 가능성을 해야 되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만큼 이루면서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세 분의 발표가 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농민 소득부터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합니다. 청년농이 들어와야 된다. 후계농이 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조합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그 농민 소득이 올라갔을 때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라. 조합을 구성해라. 탑다운 조언 말고 밑에서 올라오는 조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농이 유입되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규모를 점점 넓혀가고 소득이 높은데 자식이 그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부모가 점점 규모를 넓히고 확장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50%가 후계가 이어받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경우는 10%만 이어받는다라는 통계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생산성, 지속성을 다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농민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농민 소득을 오르면 둘 다 생각하실 거랍니다. 근데 둘 다 추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국이 OECD 국가 통계 중에서 세계 농산물 가격에서 세계 평균 농산물 가격보다 2배 높은 나라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게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입니다. 다 춥고 산이 높고 농사짓기 어려운 나라인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떠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에 너무 덥고 병충해 막 몰려오고 그 흙 같은 게 그렇게 비옥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패자의 역습으로
극복하려면 앞에 말씀하신 이인규 이사님이나 이중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기후를 극복하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민소득이 아무리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도 규모화 없이는 안 됩니다. 이미 인구가 1% 이하로 떨어진다고 이인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땅이 넓어야지 자식도 그거를 탐내서 받아들일 것이고, 땅이 넓어야지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소득이 올라가야 환경도 생각하고 후계농도 생각하고 협업도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도 도입하지만 뿌리 깊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게 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갤라레 나도 농무참사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비료나 비료를 계속 투입해가지고 생산성만 올리면서 피나게 서로 농민들끼리 가격 낮춰서 하는 구조보다 이제는 제주도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차별화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비료라든가 이 화학 비료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뭐 이제 돼지나 이런 데서 나온 걸 재순환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 그래서 농민소득을 올리되 규모화 스마트팜 그리고 환경 재생, 농업 재생을 순환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발전시킨다면은 한꺼번에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강호진 농무관님께서는 그 3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산성과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소득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아마 그 네덜란드의 순환형 농업도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져준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주제 발표해 주신 뭐 이주영 박사님과 이인규 이사님 그리고 게라레 나데르 참사관님께서도 코멘트 할 수 있으시면 코멘트를 부탁했고요. 다음은 이제 라이문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마을을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농가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생산자 조직들, 그 생산자 조직이라고 하면 농업 활동을 위한 생산자 조직도 있지만 1차 가공을 하는 생산자들도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제가 한 2010년에서 한 2013년까지 농업법인에서 제주의 농산물을 임가공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어땠었나, 제가 이제 가공도 하고 유통도 직접 했었는데 그때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들의 꼬리에 두 가지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생산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제가 그 유통업을 할 때 이게 이 농협이라든가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유통공사들이 특히 이제 유통공사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저장고에 몇 통이 저장되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유통업자가 또는 이제 그 유통업을 하고 있는 또는 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겠죠. 오히려 적다 또는 이제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많다라고 얘기 대답을 하겠죠. 그 농협은 어떤가? 농협은 저는 농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의 조합원들이 사실은 다 농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은 그동안 농가들이 어떤 작물을 생산하는지 몰라요. 왜냐? 밭에 안 가니까. 예. 농업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지에 안 가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 물건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농업의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생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생산하는 밭의 그러니까 농지의 환경 또는 기후의 환경 때문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충분히 과거와 달리 이미 우리는 농업 생산물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의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기관들이 그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연장선에서 아까 우리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사님께서 이 플랫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플랫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플랫폼이 하나만 있으면 될까라고 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산과 관련된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관련된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생산과 관련된 플랫폼과 이 유통과 관련된 플랫폼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2개의 플랫폼 외에도 다른 기관들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생산 기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기존의 이제 농업기술원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 역할, 농업기술원과 같은 조직들이 그런 연구의 기능, 실증된 연구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과 관련된 플랫폼에서는 저는 2개의 조직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과 같은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겠죠. 이 유통과 관련된 플랫폼에서는 2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농협이라든가 유통공사 이런 조직들이 유통과 관련된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플랫폼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근데 생산자를 아주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만 보면 일단 장목별 생산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 규모와 관련된 규모별로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개의 플랫폼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과 연구 기능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교육이 농업 교육이 상당히 저는 죽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사이에 농업 교육이 거의 지금 바닥을 쳤다, 아니면 벼랑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팜의 그 기술을 단순히 ICT 그 기술에 기반한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농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것들이 이게 결합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업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저가 아닌 사실 대학에서 와서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기능들이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섰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입니다. 저는 정부와 지자체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나 제도들이 상당히 지속성이나 신뢰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가 봅니다. 저는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저희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농가라든가 이해관계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이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꾸준하게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방향성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면서 굴러갈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이먼 위원장님께서는 그 과거의 경험과 여러 가지 내용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아마 말씀 중에 제주도의 6차 산업의 현장과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또 가장 필요한 게 또 연구와 또 교육이 필요한데, 아마 그 6차 산업 그 플랫폼이 제주도에 생기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과 같이 곁들여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경화 책임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저 발표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주영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는 한국의 생육 측정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발달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감명적이었고, 이게 결국 농업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조건에 의해서만 이제 생산이 예측되는 게 아니라 결과값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곧 이제 그 우리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서 되게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농부청사관님의 내용은 그 순환농업을 대응하는 방식이 역시 네덜란드는 기업 육성과 그 기술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알고 싶었고 근데 자세히 못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그 이인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해본 분이라 역시 되는 점과 안 되는 점을 알고 계셔서 참 많은 감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그러면 이제 제주도의 시사점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에 그러면 스마트팜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 그 토론의 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비닐 온실을 많이 하는 거는 귤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 귤림 추색이라고 요즘 너무 예쁘죠. 그 나무에 그 파란색 나무에 노란색 귤이 달린 모습이 상자 속에 있는 귤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제주도에 와서 참 느낄 수 있는 그 경관인데 비닐하우스에 이제 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제주도의 중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 산업인데 비닐하우스가 깔린 제주도가 그닥 아름다울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스마트팜 이제 환경 제어가 모두 가능한 그 스마트팜을 제주 전역에 깔자 이런 내용은 아닐 거다. 그러나 이제 첨단 그 기술력을 가진 또는 생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팜은 제주도에서도 이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특정한 작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과제에 참여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그 작목 선택이었거든요. 생산 중심으로 하면은 작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최지상의 과제인데 이 작목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제주도가 이 과체류에서 육지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운송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어렵고 또 이제 소재로 이제 접근하자면 관련 연관 산업이 제주에 있거나 아니면 대량 수요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제주가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작목 선택이 참 스마트팜을 생산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이인규 대표님이 제주도형 로컬푸드 플랫폼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그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생산이나 다시 피드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이제 밸류체인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제주도는 그 스마트팜 자체 설치만으로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형 로컬푸드 플랫폼, 저는 이제 먹거리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생산 분야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수량 예측이라든지 사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수집하는 체계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라이문 대표님이 제가 할 얘기 하셨는데 소비 플랫폼도 필요하다. 먹거리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은 로컬 푸드이기 때문에 소비 플랫폼이 없으면 이제 얼마나 그 예측이 되는지, 생산자 예측이 되는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가 결국 생산자에게 전달이 돼서 다시 이제 작목을 그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 플랫폼과 소비 플랫폼이 연결된 게 결국 먹거리 플랫폼이고 제주도의 먹거리 로컬 푸드를 이제 순환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제대로 대답하는 생산자가 어딨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어느 회사도 공개 안 한다고. 그렇죠? 과연 그 공개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신기술이 좀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세계적인 곡물 회사죠. 곡물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이 송장 거래를 비밀화했다는 거죠. 아무도 해킹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회수가 가능하고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구 잘못인지 바로 이제 5분 내에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물량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을 때 과연 누구 잘못인지가 이제 5분 안에 밝혀지고 다음날 바로 회수가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로컬 푸드 플랫폼이 도입된다면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에서 유통까지 그 연결되는 통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스마트팜 하나 도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스마트팜과 유통이 결합된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안경아 책임연구원님께서는 그 네덜란드의 그 순환 농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요. 스마트팜의 필요성 그리고 로컬 푸드에 대한 연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어떤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석근 사무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저 농업인 단체 입장에서 와서 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농민 입장에서 우선 뭐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는 뭐 수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 이 자리에 농민들이 어떻든 간에 저희 그 성찰을 기회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그 농사를 지으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느낌을 지금 없습니다. 농민들은 저 농민 입장에서. 근데 지금 기후 변화가 지금 변함에 따라서 최고 먼저 제일 고생하는 게 농민입니다. 뭐 지금까지 태풍이 하나가 있다가 뭐 두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장마가 있다가 이제는 뭐 그냥 한 달 두 달 하고 기후 뭐 이런 우기가 이렇게 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계절이 지금 두 계절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농민들은 지금 사실은 이 피부를 느끼면서도 느낌을 지금 못하면 우선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드니까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스마트라는 이런 현실에 지금 왔는데 오늘 가만히 저희 우리 박사님이라든가 저희 앞에 말씀드리는 걸 하는 걸 보고 조금은 이제 좀 큰일 났다라는 그 걱정도 좀 하면서 우리 그 이인규 박사님이 아까 모두 발언했을 때 야, 저 스마트 프레임이라는 게 저거 진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기후 내지는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뿌리는 그 화학 비료나 농약이 우리 내 앞에 그리고 내 후손들 앞에 얼마나 이거 큰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못 느껴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걸 굉장히 좀 느껴서 제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하나는 비료 뿌리는 방법만 바뀌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교육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비료를 지금 알갱이를 지금 뿌리는 한 포를 뿌리게 되면은 거의 한 70%는 지금 다 증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갖고 돈도 지금 절약하지만은 이거를 물에다가 녹여서 간단하게 녹여서 뿌리게 되면은 굉장한 그 이익 경영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떻든 간에 물에 녹여야만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갱이로 누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농민들은 잘 몰라요, 지금은. 알면서도 의식을 못 해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그 이인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제가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하우스 우리 안경호 박사님은 하우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우스만이 아니고 밭에 뭐 이런 기둥을 세워서 그다음 하우스에도 이런 데이터들을 해서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뿌려지는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비료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해서 모아들여서 그 농가에다가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추상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어떻든 화학농법에서 친환경 미생물 농법으로 바뀔 수 있고 간단한 방법 아까 좀 전에 물에 녹이기만 해도 지금 화학농약 비료를 물에 녹이기만 해갖고 뿌리기만 해도 거의 한 30-40% 내지는 70%의 화학 비료를 절감되고 그 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없댔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가격 경쟁이 지금 있다 보니까 농민들은 가격 경쟁에서 방법은 어떠냐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많이 뿌리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내 농산물이 비싼 가격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는 방법은 비료를 한 포라도 더 주고 그 다음에 농약을 더 주는 방법.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땅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여건이 되는데 이걸 우리 농민들이 이 상황에서 제주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주도 환경을 이렇게 살린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뉴질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생각해서 제주도 농민들이 우선 의식이 바뀌어야 될까 아닌가 하는 농민 입장에서 농민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석근 차장님께서는 그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농민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해주셨고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는데도 먹고 살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못 느끼는 농민들이 많다 이런 예를 들면서 간단한 사례로 비료 뿌리는 방법만 좀 전환해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건데 이런 강조를 하시면서 이제 아까 같이 그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그 이와 같이 그 5분의 토론을 다 들으셨고요. 또 우리 비대면이지만은 그래도 플로어에서 또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플로어에서 꼭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이라서 예,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그 3분의 주제 발표와 5분의 그 토론자를 통해서 6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신 그 우리 3분이 자기에 맞는 그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멘트 순서는 아까 발표하신 순서대로 우리 이주영 박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게레로 나데르 참사관님 그리고 이인규 이사님이 쭉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주영 박사님도 뭐 코멘트 할 수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저는 현재 그 경남 혁신밸리 사업에 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제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주도가 청정의 이미지를 강한 그런 우리나라의 에코한 그런 지역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만약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대 산업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어떤 취지와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아까 발표의 주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도입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해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도입됐을 때 대체 에너지를 대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순의 어떤 예를 들면 화순은 우리나라 단위 면적당 유리온실 비용이 온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어떻게 되면 아까처럼 양액 1헥타르 정도의 양액을 70톤 정도를 쓰는데 그 중에 30톤을 버리거든요. 하천이란 지하수로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버리게 되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생산 위주로 해서 많은 수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는 이 온실을 옮겨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그들이 사용하는 상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보니 지하수를 파서 올려야 되는데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자체로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화순 군이라든가 그 전남도에서는 지금 이제 순환식을 네덜란드에서 지금 순환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근데 농가에서는 이 순환식을 도입하다 보니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국가 보조나 지역의 보조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을 생산 위주가 아니라 어떤 제주도만의 독특한 어떤 스마트팜이라는 장밋빛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제주도에 맞는 건지 제주도에 적합한 환경의 스마트팜인지를 잘 검토해서 아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서 제주도형 스마트팜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 너무 그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이는 그런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주도에 맞는 것을 정책 이반자 하시는 분과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잘 토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앞서 저희가 말한 것들 단순한 토마토 딸기 그런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아까 제주도 천연물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 상사화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상사화들 되게 고유식물이잖아요. 거기 양리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어떤 대표 작물을 잘 선적해서
제주도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이 소재를 가지고 그런 바이오한 양리 효과가 있는 소재를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만의 어떤 독특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스마트팜을 접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라레 라데르 참사관님 뭐 코멘트 내용 있으면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Let me stand up. Thank you very much for all your presentations. I followed everything. Thanks to you. I think maybe for the researcher it's important for me to say sorry that my presentation was short, but I can offer you like a summary of those products and the technologies later. So that's what I want to do. So, and also one other thing that I wanted to say is that I think it's very important, everything that everybody said, and I agree with most of the things that was said, especially that the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between farmers,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awareness under the farmers also increases. And that is something that we would like to share also, because I think that only in coopera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Korea, we can share those experiences and also help each other learn. As we say, we don't have to invent the wheel again. But that is one of our challenges. For us, it's very difficult to be able to share our knowledge because we are a foreign country. But we are also very dependent on the Korean farmers because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together. So if the practices here are not sustainable, we also have a problem in the Netherlands. And the same way, if we are not working in a sustainable way, Korea will have a problem because we are very connected to each other, especially through food chains. So that's what I wanted to say. Thank you. 먼저 여러분들의 토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경화 연구원님께서 제 발표가 좀 짧아서 좀 더 자세하게 못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농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농부들의 인식이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네덜란드와 한국 간의 그런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이니까 이런 지식들을 공유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식량 시스템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에 있는 농부들에게도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특히 제주에서 이런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네덜란드까지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지 못하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해주신 거는 저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이사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 사장님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온라인 플랫폼은 플랫폼이 그야말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소비에 관련된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플랫폼도 필요한데 이게 오프라인과는 틀리게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로 웹 기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ICT 기술을 얹어서 유통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유통 시스템과 제주도가 좀 단절을 시켜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플랫폼을 ICT 기반을 도입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막 온실만 쫙 있는 것이 아니라 노지를 포함해서 각양각색의 품목별로 이런 것들을 정보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들이 온라인 속에서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가공이 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정보가 나왔을 때 적정한 품목이 선정이 될 것이고 적당한 모양새의 품목과 품종들이 그리고 수량들이 그 안에서 조절이 돼서 최적의 생산과 유통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주만의 로컬 푸드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첨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그 플랫폼을 주도하는 그 하나의 기관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최첨단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 데모적으로. 그래야 기존의 농가들에서 나오는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그 비교군은 있어야 다음에 앞서가는 정보들과 그런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주형 로컬 푸드 그 플랫폼 속에서 생산 쪽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가장 첨단의 선진적인 그런 데모 시설들은 반드시 갖춰야만 온전한 제주형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로컬 푸드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인규 이사님께서는 기업가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주셨고 또 우리 이주영 박사님은 키스트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저 자장으로서 오늘 보니까는 그 우리 제주도 농업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농수진 국장인 우리 이제 전병화 국장이 쭉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가만히 보니까는 키스트 제주부는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가 제주도에 한번 생기면 어떨 건가 설치가 됐으면 그러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또 플랫폼까지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자장으로서 쭉 들었더니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이제 오늘 세 가지 주제 발표와 5분의 전문가 토론 내용이 6차 산업 발전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3분 그리고 이제 5분의 토론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JDC 농업전략 섹션을 큰 박수를 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뭐 서로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또 피드백을 주고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6차 산업의 미래가 정말 밝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그 많은 이론들과 또 대응 방안 또 트렌디한 마케팅과 이 브랜딩 방법들이 공유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 6차 산업이야말로 정말 미래 소비 산업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6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또 우리 농가의 움직임이야말로 우리 국가 균형의 발전 또 그리고 지속 성장과 더불어서 그 맥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6차 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가름하고자 하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아나운서 이문혜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